민트 오디오북의 김 작가입니다. 옆집에 톰이라는 아저씨가 사시는데요. 너무 부지런하세요. 그리고 우리 동네 잔디는 다 깎으시는지 거의 매일 잔디 깎기를 돌리십니다. 하필 그 시간이 또 제 목소리가 낭낭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소음이 너무 커서 녹음을 못해요. 그래서 저녁에 하자니 제가 저녁엔 힘을 좀 못 씁니다. 목소리가 벌써 잠 오는 소리가 돼버려서요. 이 녹음도 톰 아저씨가 쉬는 시간에 얼른 한 거예요. 톰 아저씨가 또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얼른 이어갈게요. 자, 이번엔요. 강변영가님이 듣고 싶으시다는 김내성 작가의 청춘극장을 낭독합니다. 이 작품을 낭독하려고 리스트에 넣었었는데요. 좀 길어서 미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강변영가님이 말씀을 하셔서 잘 됐다 싶었습니다.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예전에 읽으셨을 수도 있겠네요. 신문에 연재되던 소설인데 드라마로도 만들어졌고 영화로도 만들어졌더라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당시 인기가 상당했던 작품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등장인물이 많아요. 특히 남자가 많아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한참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야기 흐름을 따라가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말을 했는지 대사마다 나와 있어요. 잠들지 않는 이상 아마 괜찮을 겁니다. 사실 제가 바라는 것은 들으시면서 잠드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소설이 뒤로 갈수록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될지 모르겠어요. 신문에 연재됐을 당시 독자들이 얼마나 또 궁금해하면서 기다렸을지 짐작이 갑니다. 저도 다음이 궁금해서 계속 읽어나가게 되더라고요. 자, 그럼 김내성 장편소설 청춘극장 시작할게요. 청춘극장 김내성 1권 희망에 대해 졸업식이 끝난 날 오후 교실에서는 졸업생과 선생의 송별을 의미하는 간소한 다가회가 열렸다. 이 다가회만 끝나면 꿈 많고 감상 많던 즐거운 중학 시절에 이제는 완전히 하나의 종지부를 찍는 셈이다. 다 같이 졸업장을 한 장씩 손에 든 그들에게는 재학 시절의 우등생, 열등생 구별이 없이 넓은 희망의 바다로 힘차게 헤엄쳐 나가려는 왕성한 의욕이 있을 따름이다. 그들은 그 희망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몰랐다. 그저 자기들의 앞길에 불안에 찬 그 어떤 커다란 막연한 희망의 세계가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희망의 바다로, 희망의 바다로. 그러나 그 희망의 바다가 쓰디쓴 하나의 고해로 변하는 순간을 그들은 상상하지 못하였다. 아니, 상상할 필요가 없었고 상상할 흥미조차 없었다. 접시 밑에 남은 과자 부스러기를 혀끝으로 핥아먹는 왕성한 식욕과 의욕이 있으면 그만이었다. 세 반 합해서 100명 남짓한 졸업생이었다. 세 사람의 담임선생과 그리고 다소 이 졸업반과 과거의 인연이 있어 마지못해 출석한 너더댓 사람의 선생과 극히 간략한 송별회였다. 재학 시절에 느끼고 갖고 한 감상담 같은 것, 또는 특히 훈도를 받은 선생에게 감사의 뜻을 자유로이 이야기하며 즐기려는 모임이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모임의 성질과는 전혀 다른
별다른 방향으로 탈선하는 일이 간간 있기 때문에 지금도 별로 신통치 않는 한두 학생의 더듬거리는 추억담이 끝나자 담임선생 중에 하나인 박 선생이 그러면 별로 이렇다 할 감상문도 없는 것 같으니 하고 어물어물 회를 끝막으려 했을 때 선생님! 하고 자리에서 몸을 일으킨 것은 땅깨라는 별명을 가진 학생이었다. 땅깨란 선생에게 곧잘 아첨한다는 뜻이다. 저는 야마모토 선생께서 하신 말씀을 항상 감명 깊게 생각합니다. 하고 역사를 가르치는 일본인 선생 야마모토를 힐끗 바라보았다. 30이 들락말락한 젊은 교사였다. 광도고사 출신인 국수주의자다. 이 야마모토에겐 뺨 한 대씩 얻어맞지 못한 학생이 있다면 그건 정말 바보가 아니면 땅깨 혼자뿐일 것이다. 그때 교실 한 모퉁이에서 또 야마모토야?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회석에서는 얘 집어쳐라. 맛나게 먹은 과자가 거꾸로 기어 올라온다. 여기저기서 야유가 들려왔다. 그러나 땅깨는 이런 것쯤은 마이동풍이었다. 교육이란 한결같지 않다. 아니, 안아야 한다고 하신 말씀, 다시 말하면 상대자에 따라 교육의 방법을 달리해야만 된다는 야마모토 선생님의 말씀은 저에게 많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교육에 있어서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사회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상대자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 태도도 달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땅깨는 의기양양한 태도로 앉았다. 그러나 그때 땅깨, 너는 비굴하다. 왜 마지막까지 말을 못하는가? 아니, 내가 아마. 하고 벌떡 몸을 일으킨 학생이 한 사람 있었다. 험악한 공기였다. 다거회는 확실히 탈선 도중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험악한 장면이 때때로 벌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미움을 산 선생은 대개가 무슨 긴급한 용건을 빙자하여 이 다거회를 슬쩍 피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야마모토 선생에게는 굳은 신념이 있었다. 나이도 젊거니와 완력에도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의자에서 벌떡 일어선 학생이 누구인지를 깨닫자 야마모토 선생은 어지간히 의외로 생각하였다. 백영민은 공부도 착실한 우등생일 뿐더러 평시에는 침착하고 어딘가 무척 우울해 보이는 학생이기 때문이었다. 유도부 주장이요 도서부 위원이었다. 땅깨가 아니 최군이 채 하지 않은 이야기를 내가 하겠습니다. 그것은 야마모토 선생이 교육의 방법은 한결같지 않다고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말로 일러서 들을 놈은 말로 일러서 교육을 시키고 주먹으로 때려서 들을 놈은 주먹으로 때려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최군은 어째선가 빼먹었습니다만 아니 빼먹은 것은 좋습니다. 나는 여기서 야마모토 선생에게 조용히 묻노니 선생의 논법으로 말하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졸업생의 태반이 선생의 주먹 맛을 본 학생인데 그러면 우리들의 태반이 주먹이 아니면 교육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씀이었습니까? 대답을 해 주시오. 백영민의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여기저기서 그렇습니다. 그렇소. 대답을 하시오. 하고 학생들이 발을 구르며 떠들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도화선에 불을 댕기었다. 5년 동안 가슴속 한 구석에 깊이 간직해두었던 타오르기 쉬운 감정이 백영민의 한마디로 말미암아 폭발하려는 순간이다. 이러한 감정의 부채가 있는 야마모토가 도대체 오늘 같은 회석에 참석했다는 것이 첫째로 잘못이었다. 젊은 야마모토의 얼굴에는 일순간 칠면조처럼 복잡한 변화가 떠올랐다. 그러나 다음 순간 핏대줄이 지렁이처럼 뻗친 무서운 얼굴로 맞은편 의자에서 벌떡 몸을 일으키었다. 그것은 나의 학관 교육 방침이다. 아니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무엇으로 아느냐? 격할 대로 격한 야마모토 선생은 입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였다. 나는 적어도 너희들의 선생이다. 5년 동안 너희들을 가르친 교사다. 야마모토 선생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발악을 하듯이 그렇게 고함을 쳤을 때였다. No, no. 하는 극히 한가스러운 목소리가 한편 구석에서 들리었다. 영어 사전을 첫 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외인다는 데서부터 콘사이스라는 별명을 가진 학생이다. 장래의 대소설가를 꿈꾸는 문학소년, 어여쁜 용모이나 극히 허약한 체구를 가진 학생이었다. No, no? no란 무엇이냐? 영어 폐지론을 극단히 주장하여 영어 교사를 울리게 한 야마모토의 귀에 거슬리지 않을 리가 만무하다. no란 선생의 말씀을 부인하는 의미의 영어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교사란 말이 잘못이란 말이냐? Yes! 학생들이 으와 하고 웃었다. 콘사이스의 이 유머러스한 대답은 확실히 야마모토 선생을 하나의 놀림감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야마모토 선생은 분하다는 것보다도 기가 막혔다. 5년 동안 울라면 우는 흉내를 내고 죽으라면 죽는 흉내까지도 하던 그 너무나 무기력하던 소년들이 오늘날 이처럼 대담하게도 반항의 화살을 던질 줄은 정말 몰랐다. 그때까지도 앉아있던 콘사이스가 입에 묻은 과자 부스러기를 교복 소매로 문지르면서 천천히 일어섰다. 선생은 언젠가 내가 문학소년이라는 것을 비웃으면서 꽃이 피고 새가 울고 달이 밝으면 어쨌단 말이냐, 소설가란 여자의 엉덩이만 따라다니는 일종의 변태 성욕자다 하였습니다. 자기의 전문학과를 전공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다른 사람의 전문 영역을 그처럼 욕설한다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인격을 갖추지 못한 증거라 생각합니다. 무엇이? 교육자의 인격을 갖추지 못했다? 야마모토 선생은 주먹을 불끈 쥐고 달려가려 하였을 때 어디선가 때려라 하는 소리가 들리자 그렇다, 야마모토를 한번 때려주자 하고 학생들은 떠들며 자리에서 와 하고 일어섰다. 그때 책상을 쾅 치며 제군, 떠들지 말라 하고 호기 있게 명령을 내리는 것은 맨 뒷줄에 앉았던 대통령이란 별명을 가진 키가 후리후리한 학생이었다. 제군의 힘을 빌지 않아도 야마모토 하나쯤 나 혼자서도 넉넉하다. 그러나 제군, 진정해주기 바란다. 이미 졸업장을 손에 든 우리의 행동은 단지 교내 문제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하나의 사회 문제로서 전개될 것이 아닌가. 대통령은 그렇게 조선말로서 일동을 진정시켰다. 학생들은 절반은 앉고 절반은 일어선 채 대통령을 돌아보았다. 능란한 웅변과 검도 이단의 실력을 가지고 능히 학생들을 제압해온 대통령은 로이드 안경을 콧등으로 밀어올리며 이번엔 일본말로 나는 제군을 대표하여, 아니 땅계의 한 사람을 제외한 제군을 대표하여 한마디 야마모토 씨에게 충고하오. 때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우리가 이 학교에 입학한 이튿날이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담임 선생이던 야마모토 씨가 우리들에게 장래 무엇이 되고 싶으냐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마모토 씨는 마치 경관처럼 음어만 눈초리로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불운 사상이다. 신국 일본의 대통령이 있을 리 없다 하여 이것을 곧 사상 문제로 전개시켜 2주일 동안에 정학 처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제군 하고 책상을 또 쾅 쳤다. 어디서 본을 따왔는지 팔짱을 턱 끼고 상반신을 뒤로 번쩍 제꼈다. 학생들이 킥킥하고 웃었다. 제군은 웃느냐? 나는 울었다. 그날 저녁 나의 하숙에는 시꺼먼 안경을 쓴 형사가 한 사람 찾아와서 가택수색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자물쇠를 채운 나의 책상 서랍에서 나온 것은 대통령이 되려는 기밀문서 대신에 실로, 제군, 실로다. 실로, 어여쁜 아가씨가 나를 보고 방긋 웃고 있는 한 장의 사진. 샬리 템플의 브로마이드였다. 하하하, 하하하. 학생들도 웃고 선생들도 웃었다. 야마모토 씨도 입을 한번 시무룩하였다. 웃지 않는 것은 땅께 한 사람뿐이었다. 청춘 삼총사. 한참 동안 교실 안에는 웃음단지가 터졌다. 대통령은 한번 시무룩하고 웃다가 다시 입을 다문 야마모토 선생의 얼굴을 빙글빙글 바라보다가 하하하 하고 호걸처럼 웃고 나서 제군, 웃고 헤어지자. 웃는 곳엔 평화가 있고 노하는 곳엔 소화불량이 있는 법이다. 소화불량, 하하하, 하하하. 선생들이 더 한층 웃어댔다. 난처한 야마모토 씨를 구해내기에는 실로 좋은 찬스였기 때문이다. 과연 대통령이야. 하고 그때 제일 곤란한 입장에 섰던 단 한 사람의 조선인 선생인 박 선생이 나서며 자, 이제 시간도 늦었으니 대통령의 말대로 웃고 헤어지세. 네. 자, 야마모토 선생, 웃읍시다. 같이 웃읍시다. 하고 대통령은 그의 호걸풍인 품격을 아낌없이 발휘하며 하하하 하고 웃어댔다. 그때야 야마모토 씨도 빙그레 웃으면서 나의 교육 방침이 혹시 그릇되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그것을 제군 앞에 솔직히 사과를 한다. 동시에 나는 오늘 실로 좋은 경험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자, 제군, 웃고 헤어지자. 과거는 과거, 장래는 장래다. 나는 지금 참다운 마음으로 제군의 앞날에 행복이 있기를 바란다. 그것이 과연 야마모토의 참된 뉘우침인지, 그렇지 않으면 난폭한 학생들의 주먹매를 피하기 위한 교활한 외교사인지를 몰랐다. 그러나 하여튼 참이건 거짓이건 간에 과거 5년 동안 그처럼 학생들을 못살게 굴던 야마모토의 입으로부터 적어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다는 이 한마디가 흘러나온 것은 감격하기 쉬운 학생들에게 확실히 정의의 승리감을 품게 하였다. 오랫동안 풀릴 줄을 모르고 마음속 한편 구석에 도사리고 있던 탕류가 망망대해를 향하여 쫙 하고 쏟아져 내려가는 것 같은 상쾌한 감정의 세계였다. 그것은 실로 단순한 소년들의 세계요, 중학생의 세계였다. 졸업장을 한 장씩 움켜쥐고 감격과 동경과 광명의 세계를 한아름씩 안고 교문이 터질 듯이 밀려나오는 그들 앞에는 벌써 야마모토 선생도 없고 땅개도 없었다. 다만 하나, 망망한 대해 만경창파가 흐느적거리는 바다. 탕류와 청류를 다 함께 마셔대는 불안에 찬 희망의 바다가 있을 뿐이다. 잘 가게, 또 보세. 서울엔 언제 가나, 동경엔 언제 떠나나. 작별의 인사는 비록 짧았으나 동물을 아끼고 우정을 나누는 감격에 찬 대화가 여기저기서 벌어졌다. 만수대 언덕 위에 황혼이 스며든다. 주청가가 잘 있거라. 교실을 나서면서 배경민은 아끼는 듯이 조그만 정자를 돌아다 보았다. 5년 동안 배경민의 고요한 명상을 길러준 학교 뒷산 언덕 위에 서 있는 찬란한 저녁 노을을 등지고 소녀 화보의 서파인 양 어여쁜 실루엣을 그림 그리고 있었다. 야, 꼬마 신랑, 같이 가세. 교문을 나섰을 때 대통령과 콘사이스가 뒤를 따라 나오면서 그렇게 불렀다. 꼬마 신랑이란 배경민의 별명이다. 자, 꼬마, 내 하숙으로 가세. 한 잔 약주가 없어서야 어찌 이별가를 부를 수 있으랴. 와, 하하하하. 유쾌히 웃어대면서 대통령은 행길가 가게로 들어가서 소주 한 병에다 오징어 3마리를 샀다.
세 개의 젊은 그림자가 달빛 어린 청류벽 아래를 장량히 거닐고 있었다. 술은 비록 먹을 줄 모르는 그들 이로되 마셔서 넘어가지 않는 술은 아니었다. 절반이나 남은 소주병을 들고 흥에 겨워 하숙을 뛰쳐나온 대통령, 콘사이스, 꼬마 신랑의 청춘 삼총사. 아버지, 당신의 지각이 있는 아들이 오늘 밤 술을 마셨습니다. 배경민은 대동강 한복판을 향하여 돌연 하소연하듯이 커다란 목소리로 외쳤다. 이건 또 무슨 센치야? 대통령은 벽나발을 불면서 꼬마는 어서 집으로 돌아가서 어여쁜 아가씨와 결혼식이나 지내게. 6년 동안이나 눈이 빠지도록 님을 기다리는 어여쁜 아가씨. 그 말에 콘사이스도 신이 나는 듯이 오, 어여쁜 아가씨. 이 누구를 위한 청춘의 정열인고. 어여쁜 아가씨, 어여쁜 아가씨. 꼬마, 자네는 행운일세. 그러나 배경민은 대답이 없다. 행운아라는 말과는 정반대의 깊은 우수가 영민의 마음을 긁어주기 때문이다. 전근문을 끼어 세 사람은 이윽고 부병루로 올라갔다. 대통령은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멈추고 달빛 어린 능라도를 눈아래 멀리 내려다보며 장성일면 용용수요, 대야동두 점점산이라. 영웅적 기상이 넘쳐 흐르는 웅장한 목소리로 그렇게 읊어댔을 바로 그때였다. 대동강변 부병루, 산보하는 이수일과 심순애의 양인이로다. 20여 년 전에 유행하던 낡은 노랫소리가 돌연 등 뒤에서 들려왔다. 저게 땅개의 목소리 아닌가? 돌아다 보니 그것은 분명히 땅개의 거신 목소리였다. 을밀대에서 이편으로 내려오는 네 개의 그림자가 달빛 속에서 점점 가까워 온다. 이윽고 앞장을 선 땅개가 낯설은 청년 세 사람을 동반하고 내려오다가 부병루 앞 마당에서 콘사이스 네페와 딱 마주쳤다. 자네 최달근이가 아닌가? 콘사이스가 먼저 말을 건넸다. 왜 새삼스레 최달근이야? 자네들이 지어준 명예스러운 이름이 나에게는 있지 않은가? 침착하면서도 무척 반항적인 어투였다. 그것은 과거 5년 동안의 중학생활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땅개의 돌연한 변모였다. 자네 오늘은 이처럼 깔끔한가? 그러면서 콘사이스는 옆에 섰는 세 청년들의 부락부락한 얼굴들을 한번 삥 둘러보았다. 분명히 그것은 땅개의 보호병임에 틀림없었다. 그만하면 알 법도 하네. 자네 우리의 뒤를 따라온 게 아닌가? 그런 건 물을 필요가 없고. 그때 키가 짤딱막한 그중 날쌔게 생긴 청년 하나가 불쑥 얼굴을 내밀며 농이야 쌈이야, 쌈이면 빨리빨리 해줘 하는 것을 땅개는 막으며 자네들이 나에게 지어준 그 명예스러운 이름이 뭐랬지? 콘사이스는 말이 막혀 대답을 못하고 배경민과 대통령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판국은 글렀다. 배경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대통령은 콘사이스의 손으로부터 벚나무 단장을 슬그머니 뺏어 쥐었다. 왜 대답이 없어? 자네들이 5년 동안 불러준 그 명예스러운 이름이 뭐랬지? 야, 정의파. 학교 안에서는 정의가 이길지 몰라도 이 사회에서는 그것만으론 잘 안 될걸? 그 말에 콘사이스는 그래? 그 밖에 또 무엇이 있단 말인가? 정의. 사회에 있어서의 정의는 권력의 시복일 따름이다. 그만했으면 알겠네. 우리들의 세 사람이 자네들의 세 사람보다 약하단 말이지.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 그래, 내 별명이 뭐랬지? 콘사이스는 또 대답이 없다. 완력에는 조금도 자신이 없는 몸이다. 콘사이스, 빨리빨리 대답해 치워. 대통령의 목소리가
돌연 등 뒤에서 떨어졌다. 그때야 비로소 힘을 얻은 듯이 그렇게도 알고 싶거든. 대답을 하마. 땅깨. 다리가 짧고 귀가 축 늘어진 그 발발이 같은 일본 개를 몰라? 흰 바지 저고리를 입은 조선 사람에게는 한사코 빡빡 달려붙는 그 땅깨를? 이 자식이. 콘사이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땅깨의 주먹이 콘사이스의 턱 밑을 딱 하고 내갈겼다. 13관이 될락말락한 콘사이스의 몸뚱이가 지푸라기로 만든 인형처럼 픽 하고 땅 위에 쓰러지는 순간 기다리고 있던 땅깨의 보호병이 우욱 하고 대통령을 향하여 달려들었다. 꼬마, 자네는 땅깨 하나만 담당하면 된다. 그렇게 외치면서 대통령은 벚나무 단장을 회초리처럼 휘두르며 달려드는 3명의 보호병 속으로 뛰어들었다. 검도 이단의 실력을 실사회에서 처음으로 시험하는 순간이다. 갑자기 사방이 캄캄해졌다. 달이 구름 속으로 얼굴을 감춘 때문이다. 이리하여 때 아닌 난투극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무섭게 벌어졌던 것이니 그것은 실로 정열과 정열이 인생관과 인생관이 부딪히는 청춘의 아름다운 불꽃이었으며 청춘의 씩씩한 향연이기도 하였다. 아! 하고 그때 배경민의 외치는 소리가 어둠의 장막을 찢으며 굴러왔다. 아, 꼬마, 다쳤는가? 대통령이 묻는 목소리다. 염려 마라. 영민의 목소리가 신음하듯이 들려왔다. 달은 아직 구름 속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어물거리고 있다. 발동선 소리가 멀리 주암산 길슬개서 통통통통 한가슬에 울리는 밤이다. 아! 하고 이번에는 대통령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었다. 아, 대통령, 어떻게 됐어? 하고 배경민은 물었으나 대통령은 통 대답이 없다. 다만 영민의 귀에 들리는 것은 어지럽게 얽혀지는 발자국 소리와 함께 툭탁툭탁 부딪히는 힘과 힘, 살과 살, 정열과 정열이 난무하는 희미한 음향뿐이다. 대통령! 대통령! 어찌 된 셈인지 대통령은 통 대답이 없다. 그러나 다음 순간 하고 웃어대는 대통령의 목소리가 어둠을 뚫고 유쾌히 날아왔다. 대통령, 무사한가? 한 놈은 뻗었고 두 놈은 36개를 놨네. 그러면서 대통령은 영민의 옆으로 걸어오며 자네 아직 멀었는가? 나도 거의 됐네. 어둠을 헤치고 들여다보니 땅 위에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구는 두 개의 몸뚱이가 희끄무레하게 내려다 보였다. 영민의 팔목이 땅깨의 모가지를 잘라맨 채 놓아주지를 않는다. 피꺽피꺽 숨 넘어가는 소리가 땅깨의 입에서 흘러나온다. 숨을 아주 넘겨서는 안 되네. 적당히 하지. 이윽고 땅깨는 손으로 땅바닥을 쳤다. 항복한다는 신호다. 그때야 영민은 팔을 풀고 몸을 일으키었다. 땅깨, 정의는 권력의 시북일지 모르나 그것은 일시적이다. 권력은 짧고 정의는 길다는 것을 귀담아 들어라. 땅깨는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부시시 땅 위에서 일어났다. 어디 두고 보자. 두고 보자는 놈 무섭지 않다. 가거라 가. 그리고 배경민과 대통령은 유쾌한 듯이 하하하하 하고 웃어댔다. 그 유쾌히 흘러나오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를 등 뒤에 들으며 땅깨는 뻗어 넘어졌던 보호병과 함께 어둠 속으로 총총히 사라졌다. 그러나 땅깨가 빼앗은 이 한마디가 후일에 이르러 자기네들의 평화를 교란하고 생활을 위협하는 하나의 암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그런데 콘사이스는 어디 있어?
어이, 콘사이스! 대통령이 커다란 목소리로 그렇게 불렀을 때 저편 주춧돌 옆에서 나 여기 있네 하고 죽어가는 소리를 콘사이스는 냈다. 그때까지 구름 속에서 어물거렸던 달이 환하니 얼굴을 나타냈다. 보니 콘사이스가 손으로 턱 아래를 어루만지며 주섬주섬 걸어온다. 나는 꼭 아래턱이 떨어져 나간 줄만 알았는데 아직 그 붙어있는 것이 신기하이. 이 약꼬라, 그게 무슨 추태야? 대통령이 콘사이스의 어깨를 한번 흔들어댔다. 헤, 콧구멍에서 먹물을 흘리는 건 추태가 아닌가? 뭐, 먹물? 대통령은 얼른 자기 코 밑을 만져보았다. 코피다. 달밤에 보는 코피는 흡사 먹물과 같았다. 아, 아까 그 짤딸막한 자식의 대가리가 번개같이 날아오더니. 그래서 대통령은 아 소리를 쳤던 것이다. 그리고 이마에 주먹만한 혹을 붙인 건 추태가 아닌가? 백영민은 문득 자기 이마에 손을 대보았다. 어린애의 주먹만은 확실하였다. 하하하하. 대통령과 콘사이스가 유쾌히 웃었다. 땅개가 차돌멩이로 갈긴 자리야. 그래서 아 소리를 지른 영민이었다. 콘사이스, 꼬마, 하여튼 유쾌하이. 떨어져 나간 줄 알았던 턱이 붙어있는 것도 신기한 일이요. 콧구멍에서 먹물이 흘러나온다는 말도 표현이 좋았고 황소처럼 이마에서 뿔이 돋아나온 것도 일생을 통하여 잊지 못할 오늘 밤의 기념품일세. 하하하, 하하하. 그리고 새 젊은이는 고무풍선처럼 힘껏 부풀어 오른 풍만한 감정을 한아름씩 품고 부병로를 내려오면서 아까 땅개가 부르던 낡은 유행가 대동강변 북벽루를 소리 높이 불렀다. 달빛 속의 청류벽이 묵화를 친 병풍처럼 눈 아래 몽롱하다. 술이 깨이는 모양이다. 밤바람이 몹시 몸에 거칠다. 때는 1939년 2월 하순. 노구교 사건이 벌어진 지 이태 만의 봄이었다. 비극의 탄생. 그날 밤 영민이가 대통령들과 헤어져 상수리 하숙으로 돌아온 것은 12시가 거의 가까웠을 무렵이다. 몸과 마음이 다 함께 흥분했던 끝이라 목이 몹시 가래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짜고짜로 부엌으로 들어가 냉수 한 그릇을 벌컥벌컥 마시고야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 편지 한 장이 영민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글씨다. 먹물이 뚝뚝 흐를 것 같은 낯익은 아버지의 달필이다. 그 순간 영민은 가슴이 덜컥하였다. 공연히 마음이 설레어 견딜 수가 없었다. 보지 않아도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 영민이기 때문에 마음을 진정시킬 셈으로 한번 깊이 심호흡을 하였다. 그리고 책상 앞에 가만히 꿇어앉아 눈을 감았다. 아버지, 그러나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조용하면서도 극히 엄숙한 한마디였다. 영민은 공손히 봉함을 뜯었다. 그런즉 졸업식이 끝나거든 곧 집으로 돌아오너라. 동경에 가더라도 결혼식이나 지내고 가는 것이 도리가 아니뇨. 물론 늙은 부모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운옥으로 말하면 어른들 앞에서 뭐라고 감히 말은 없어도 네가 돌아오기를 일일천추로 기다리고 있다. 자식을 생각하는 어버이의 마음이 절대적이라 하지만은 너를 생각하는 운옥의 마음에 비하면 아직도 멀다 하겠다. 아버지는 너를 믿는다. 아버지는 너를 요즘 도회지에서 흔히 보는 경박한 청년들과 똑같이 여기고 싶지는 않노라. 이 아버지도 너의 어머니도 그리고 운옥이도 너를 믿고 있다. 끝끝내 믿고 있다. 자기를 믿는 자를 배반하는 것처럼 더 큰 죄악은 없으리라.
아니다. 너무 지나친 것 같아서 도리어 미안하다. 실은 지나간 겨울방학에 너는 운옥이에게 너무 냉정한 태도로 대한 사실을 아버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소 지나친 훈계가 된 것을 적지 않게 섭섭히 생각하는 바이다. 얇은 얼음장 위를 건너는 것 같이 조심성스러운 마음으로 너를 기다리고 있는 운옥을 하루바삐 돌아와서 안심시키도록 선처하기를 바라며. 한 팔이나 되는 긴 두루마리를 영민은 공손히 말아 다시 봉투에 넣으면서 올 것이 마침내 왔구나 하고 중얼거렸다. 자기가 돌아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운옥의 애처로운 모습이 눈앞에 뚜렷이 떠올랐다. 그러나 다음 순간 자기를 믿는 자를 배반하는 것처럼 더 큰 죄악은 없으리라 하신 아버지의 한마디가 사형선고처럼 영민의 앞을 캄캄하게 하였다. 아까 교문을 나서면서 품었던 무엇인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커다란 희망의 싹이 무참히도 진흙발로 문질러지는 일순간을 영민은 느꼈다. 아버지께서 이 일에 참견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보고도 못 보신 척, 듣고도 못 들으신 척, 모든 것을 지각 있는 아들이 선처하기를 믿으시고 바라시던 아버지가 아니었던가. 그러나 아버지. 영민은 마음과 몸을 지탱할 바 없이 그만 책상 위에 엎드려졌다. 눈물이 스르르 교복 소매를 적신다. 그 눈물 젖은 망막 속에서 오늘의 이 비극의 실마리가 된 지나간 날의 한 토막이 마치 필름처럼 조용히 흘렀다. 백영민의 고향인 탑골동은 평양 외성서 마탄나루를 건너면 육로로 30리길이다. 근방의 낭랑고분이 허다하게 산재해 있는 탑골동은 태극령이라는 조그만 고개를 사이에 두고 앞탑골과 뒷탑골로 나뉘어져 있었다. 옛날 이 고개 위에 태극사라는 절이 있었으나 중간에 화재를 만나 불타버리고 지금은 조그만 삼중탑이 한 기둥 외로이 서 있을 뿐 퍼렇게 이끼 낀 쓰러진 주춧돌 몇 개가 옛날을 꿈꾸는 듯이 쓸쓸히 남아 있었다. 그 조그만 삼중탑을 가리켜 이 근방에서는 도라지탑이라고 불렀다. 뒷탑골에는 보통학교도 있고 예수교 예배당도 있었으나 30호가 둘락말락한 이 앞탑골에는 한 채의 낡은 청기와 집이 눈에 띌 뿐 모두가 초라한 초가였다. 그것은 영민이가 13살 되는 해 초가을 어떤 맑은 날 오후였다. 이 청기와 집주인 백초 씨가 오늘따라 정관을 하고 태극령 고개를 뒷탑골로 넘고 있을 때 문득 머리를 들고 보니 바로 고개 마루턱 도라지탑 옆에서 소년 둘이 무섭게 싸우고 있었다. 한 놈은 크고 한 놈은 작았다. 큰 놈한테 깔리워 넘어간 작은 놈이 아무리 보아도 자기 아들놈 같아서 백초 씨는 장죽을 거꾸로 쥐고 달려가며 이놈들아 고함을 쳤다. 그랬더니 작은 놈 배 위에 말 타듯이 올라탔던 큰 놈이 머리를 번쩍 들고 백초 씨 영감을 바라보자 벌떡 일어나 저편 솔밭 사이로 도망을 쳤다. 아니나 다를까 흙을 털며 땅에서 부시시 몸을 일으킨 것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자기 아들 영민이었다. 소년의 손등이 무섭게 터져서 선지피가 뚝뚝 흘렀다. 그러나 백초 씨는 본척 만척 지금 막 솔밭으로 도망을 한 큰 놈의 뒷모양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아니 저 녀석이 삼룡이의 아들이 아닌가? 백조 씨는 도저히 믿지 못할 무슨 큰 기적이나 눈앞에 보는 것처럼 삼룡이 녀석의 아들이 내 아들에게 손을 댄다? 백조 씨는 기가 막혔다. 잘잘못을 따질 필요는 전혀 없었다. 박삼룡이의 아들 준길이가 적어도 백조 씨 아들에게 손을 걸었다는 단지 그 사실만이 분하고 원통하였다. 일정한 직업이 없이 산판으로
노름판으로 떠돌아다니던 불량배 박삼룡이가 도박의 운이 튀어 2, 3천 잡았다 할지라도 앞탑골 백초시야 그래도 괄세를 하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큰 기침을 하며 다니던 백초시였다. 그러나 세상은 백초시의 마음대로 흘러주지는 않았다. 그것도 해마다 불어나가는 재산이라면 모르거니와 얼마 되지 않는 전답이 해마다 한 떼기씩 줄어드는 백초시의 쇠운이었다. 어서 집으로 내려가거라. 백초시는 단 한마디 그렇게 남겨놓고 괘씸하다는 듯이 다시 뒷짐을 지고 뒷탑골로 넘어갔다. 오늘따라 아버지가 어딜 출입하십니까? 소녀는 잠깐 머리를 기울이다가 상처받은 손등을 움켜잡고 발걸음을 돌렸을 때였다. 바로 도라지탑 뒤에서 18살 되어 보이는 계집애가 기웃하고 얼굴을 내밀며 냉큼 뛰어나왔다. 글쎄 우리 오래빈 돼지바우란다. 중길이의 동생 분이가 목화 바구니를 내던지고 소년의 옆으로 달려왔다. 유달리 긴 눈썹을 가진 토실토실한 귀여운 소녀였다. 분이는 자기 오빠 중길이가 사라진 술밭 사이를 도록도록 바라보며 괜히 글쎄 그 돼지바오가 남 길 가는 사람 보고 이담에 맞서지 마라 얘. 그러다가 분이는 후닥닥 놀래며 아이고 너 피구나. 저걸. 분이는 영민의 손목을 담뿍 잡았다. 그리고는 어쩔 줄 모르고 잠깐 동안 도록도록 하다가 갓 빨아 입은 흰 무명 치맛자락으로 소년의 손등에서 선지피를 찍어냈다. 치마가. 소년은 놀래어 잡힌 손목을 잡아당겼으나 그러나 그때는 벌써 분이의 치맛자락에는 잘 익은 석류 모양으로 핀무늬가 선명하게 임박해버렸을 때였다. 이리 와. 분이는 소년의 손목을 잡아당겼다. 잡아당기는 대로 소년은 묵묵히 탑 앞으로 따라갔다. 도라지탑 앞에 분이의 목화 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다람쥐처럼 재빠른 솜씨로 목화송이에서 솜을 박박 뜯어내는 분이의 토실토실한 옆 얼굴을 소녀는 말없이 바라보았다. 귀여운 얼굴이었다. 이걸 이렇게 대고 손뭉치를 만들어 소년의 손등에다 대고 이번에는 길게 따하늘인 자기 머리에서 댕기를 풀었다. 이걸로 이렇게 매고 손등을 동여매느라고 머리를 숙인 분이의 이마가 바로 소년의 코앞에 있었다. 부수수하니 이마를 덮은 솜털이 새일 만큼 소년의 눈앞에 가깝다. 산산이 흐트러진 분이의 머리카락이 태극령 고개를 넘는 저녁바람 속에서 휙 소년의 얼굴을 덮었다. 그러나 소년은 얼굴을 비끼지 못했다. 얼굴을 돌려 머리카락을 치워버리는 것이 어쩐지 분이의 그 거룩한 친절을 모독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자, 이제 됐다. 빨리 집으로 가서 담뱃가루를 발라. 분이는 얼굴을 들고 산산이 흐트러진 머리채를 한 손으로 휘어감아 주었다. 이윽고 집에 돌아온 영미는 늙은 어머니에게 사연을 쭉 이야기하였다. 어쩌면 같은 배에서 나온 아이들인데 그처럼도 다를꼬. 어머니는 고마워서 옷장을 열었다. 며느리를 맞으려고 장만하여 두었던 옷감을 헤치고 옥양목 치마 한 감과 자주 값사 댕기 한 감을 끊어 책보에 싸서 아들에게 주면서 이걸 그애에게 갖다 주어라. 영미는 그것을 가지고 태극령 고개로 올라갔다. 도라지탑 앞에서 분이는 두 손으로 턱을 고이고 쪼그리고 앉아서 항상 꿈속에 그리는 평양이 그쪽에 있다는 그 먼 하늘 밑을 말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분이, 이거 가져. 그게 뭐야? 분이는 분주스레 책보를 풀었다. 그 순간 분이의 얼굴이 새침해졌다.
물건과 영민을 번갈아 쳐다본다. 쳐다보다가 돌연 책보를 휙 하고 영민의 발뿌리에다 내던졌다. 그리고는 손바구니를 들고 쏜살같이 뒤탑골로 뛰어내려갔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끝끝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분이에 탄력 있는 두 다리가 껑충껑충 언덕 밑으로 뛰어내려간다. 흐트러진 머리채가 그 뒤로 옷줄 춤을 추며 따라간다. 영민은 언제까지나 조그맣게 사라지는 소녀의 뒷모양을 멍하니 바라보고 섰다. 태극령 고개 위에 저녁 노을이 무척 밝다. 영민 소년이 분이의 뒷모양을 멍하니 바라보고 섰는 바로 그 즈음 뒤탑골 동네 밖까지 다다른 백초 씨는 오늘 자기가 정관을 하고 찾아보려 온 허상진이의 집 쓰러져가는 쌀이문 밖에 동리 사람들이 오구구 모인 것을 문득 바라보고 거꾸로 쥐었던 장죽을 바로쥐며 머리를 기웃하였다. 돈도 못 물겠다, 혼사도 못하겠다. 이거 박삼룡이의 돈이 이렇게도 맥을 못 추나. 헤이, 그래도 내가 오늘은 끝장을 보고야 갈걸. 삼룡이의 술 취한 목소리가 아닌가. 병중에 있는 허상진이가 남의 사채 때문에 고생을 한다는 말은 들었으나 삼룡이 녀석의 돈을 쓴 줄은 꿈에도 몰랐던 백초씨였다. 김인년 만세통에 집을 떠난 허상진은 만주로 북지로 근 30년 동안을 피신해 다니다가 병 있는 몸에 아내까지 여위고 3년 전 어린 딸자식 하나를 이끌고 이 탑골을 찾아 표현이 떠들어왔다. 뜻가진 사람의 말로가 태방 그러하거니와 숙환인 위암과 빈곤 속에서 어린 딸 운옥을 데리고 누구 한 사람 반겨 맞는 이 없는 이 낯설은 타양에서 오늘날까지 3년을 연명해온 허상진이다. 백조씨는 사람들 어깨 위로 잡초가 무성한 뜰 안을 넘겨다 보았다. 컴컴한 방 아랫목에 해골바가지 같은 허상진이가 누워있고 15살 되어 보이는 예쁘장한 소녀가 한편 구석에서 그 갸름한 얼굴을 치막 위로 가리우면서 앉아 운다. 토박마루에 곰보딱지 삼룡이가 황소처럼 눈을 희번뜩거리며 쭈그리고 앉아서 담배를 피운다. 글쎄 내 아들이 뭐이 부족해서 허상진이의 사위가 못 되리란 말이야. 보통 학교를 졸업하고 내년 봄엔 면소에도 취직이 되겠다. 하여간 돈을 물든 그렇지 않으면 아무튼 오늘은 끝장을 보고야 갈 테요. 그러나 병상에 누운 허상진은 한마디 대답이 없다. 에헴 하고 그때 백초씨는 사람을 해치고 뜰 안으로 들어섰다. 영감님 넘어오십니까? 삼룡은 껍을 하고 인사를 하였다. 그러나 백초씨는 눈도 거들떠보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가면서 백초씨가 이제는 영감님이 됐다 하고 어이가 없는 듯이 웃었다. 백선생께서 오늘 웬일이십니까? 하면서 허상진이가 일어나려는 것을 막고 병인의 머리맡에 놓인 500원짜리 돈표 2장을 힐끔 바라보며 담배를 붙였다. 그래, 단돈 1,000원에 남의 귀한 딸을 데려가겠어? 담배를 붙이고 난 성냥불이 순식간에 돈표 2장을 불살라 버렸다. 아니, 영감이 미쳤나? 그러나 돈표 대신 1,000여원 돈이 삼룡의 희번득거리는 얼굴 앞에 내던져졌다. 이자도 있을 법하니 어서 가지고 가게. 하는 수 없이 닭 쫓던 강아지처럼 삼룡이가 사라진 후에 벌써 찾아뵐 것을 좀 늦었소. 소문은 일찍이 들었으되 모든 일이 여의치가 못해서. 보아건대 평안히 중하시오. 성구합니다. 허상진의 감은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보아하니 애기 아이가 대단히 총명하오. 변변치는 못하나마 내 아들놈이 하나 있으니 며느리를 삼합세다.
황송합니다. 그저 불량배인 노름꾼 삼룡이와 사돈을 맺는 것보다는 좀 나으리다. 하고 측은한 마음으로 운옥을 바라보았다. 그해 늦은 가을, 허상진은 죽고 천의 고아가 된 허운옥을 백초씨는 자기 집으로 데려다 길렀다. 그것이 벌써 6년 전 일이다.